자산운용자의 삶과 증시각도기의 삶. 요즘 하루 24시간도 부족한데요. 흑삼전탕 먹은 날과 안 먹은 날은 방송에서도 티가 납니다. 잃지 않는 건강 흑삼전탕. 자, 오늘도 한 포 마시고 시작하겠습니다. 독이마을 분들도 이제 흑삼전탕으로 설계하세요. 가게 사는 증시각도기. 안녕하십니까, 증시각도기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독이마을 여러분. 멋진 7월 12일 월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주말 동안에 비가 많이 왔는데요. 비 피해는 다 없으신지 궁금합니다. 다들 건강한 생활 되는 여름 나기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미국 시장의 주간 일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요. 그리고 도대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있는 삼성전자 주가는 도대체 언제 오를 것이냐, 왜 삼성전자 주가는 그렇게 좋은 실적을 발표하고도 왜 이 모양일까에 대해서 과거 역사적인 그 예를 보면서 한번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해는 하고 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하더라도. 그래서 오늘 그 흐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미국 시장에 대한 흐름, 전반적으로 이제 탑다운의 흐름, 거시경제 흐름들을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 삼성전자 이야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7월 12일 증시각도기 TV 월요일 순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 7월 달에 되면 뭐가 있죠? 네, 6월 결산이 있죠. 6월 결산은 4, 5, 6월 달의 결산, 2분기 결산이 시작이 됩니다. 즉 실적 발표가 본격화된다는 것이죠. 한 분기 동안 기업들이 어떻게 실적을 내었는지를 확인하는 그런 과정을 가질 텐데요. 순이익이 상당히 증가할까요? 안 증가할까요? 네, 많이 증가할 겁니다. 왜냐하면 전년도 그 가장 타격을 입었던 코로나19로 인해서 가장 타격을 받았던 분기가 어떤 분기죠? 네, 2분기예요. 주가는 3월 달에 최저점 찍었죠. 3월 19일 날 최저점 찍었습니다만 실질적인 기업들의 실적 타격은 1월, 2월 달은 그래도 장사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3월 달에 공포가 심해지면서 3월 달에 꺾이기 시작했으니까 1분기까지 그런 대로 괜찮았어요. 그러나 4, 5, 6월 달은 그대로 셧다운이 되면서 모든 것이 얼어붙었던 시기였기 때문에 이번 2분기 실적은 뭐 보지 않아도 안 봐도 비디오 뻔하죠. 엄청나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는데요. 지금 미국의 리피니티브라는 회사에서는 어느 정도로 추정하고 있냐면 이 추정치 보면 대단한데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 약 65% 정도나 65%나 실적이 증가할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배야. 그만큼 작년에 안 좋았을 거라는 건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업종별로 많이 크게 차이가 나는데 최근에 많이 올랐던 그 산업재가 가장 큰 타격을 입었죠. 그때 아시잖아요. 유가가 어디까지? 마이너스까지 빠지는 그런 흐름 보여주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쪽에서 이제 반등이 가장 크게 나타날 거라고 보면서 570% 정도 상승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이미 소비재 271%, 이 에너지 225%, 자재는 115%, 그리고 기술 기업은 31% 증가할 것으로 추정을 하는데요. 사실 저는 이 기술 기업의 실적이 31% 증가한다는 거 보면서 엄청나게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얘네들은 작년에 하나도 안 빠졌거든. 하나도 안 빠졌는데 31% 증가해. 대단하다. 그러니까 이렇게 기술기업의 실적 증가는 사실 따지고 보면은 삼성전자의 실적과 궤를 같이 한다라고 보셔도 되고, 삼성전자 실적 증가의 주요한 한 주축이기도 하다. 그게 2분기 실적에 나타났잖아요. 삼성전자 영업이익 12조 5천억 달러랜다 원. 네, 엄청난 실적이 나왔잖아요. 그렇게 해서 연율로 환산해 보면 50조 원이 넘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사실 현재 시가총액 470조가 그렇게 비싼 건 아닌데, 이건 조금 이따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이번 주에 이제 각각 매일매일 발표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13일 날 발표되는 CPI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달에 CPI가 나오면서 이제 끝났어 라는 분위기가 있었죠. 뭐가 끝났어? 이제 올라가는 건 끝났어 하는 흐름들이 나타나면서 어떻게 됐죠? 네, 그 다음부터 그 실적 나오는 그 순간부터 해가지고 채권 시장이 랠리가 시작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죠. 1.7까지 찍었던 채권 10년물 미국채 금리가 계속해서 하향하면서 지난주 목요일과 금요일 새벽에는 1.25까지 떨어지는, 한국 시간으로 1.25%까지 떨어지는 정말 엄청난 금리 하락, 그러니까 채권시장 강세가 나타났는데, 이것은 지난 주말 혹시나 못 들으신 분은 그게 좀 어렵다고 하네요. 제가 이제 쉽게 얘기하려고 하는데
나름 이쪽 부분에서 제가 쉽게 하는 게 자신이 있다고 하는데, 일단 기본적인 내용이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채권 시장에 대한, 그리고 금리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이해하기가 조금 힘들 수 있는 부분이라서 그거는 인정. 그거는 뭐 가랑비에 옷 젖듯이 앞으로 한 3개월 6개월 공부하다 보면 아 무슨 말이구나 하고 귀에 들어올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쉽게 얘기 드리고 싶으나 그런 한계가 있다는 거 좀 이해해 주시고요. 자, 그런데 어쨌든 채권 시장이 그렇게 됐는데 그 시점이 어디였다? 지난달에 그 CPI가 얼마를 찍었어요? 그 근원 CPI 같은 경우에 3.8을 찍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거의 다 왔다. 이제 더 이상 찍을 건 없다. 이러면서 이제 떨어진 건데, 자, 이번에 이게 어떻게 나올 거냐인데, 현재 예상 CPI는 5%이고요. 근원 CPI는 오히려 떨어지지 않은 4%가 나올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핵심적으로 중요한 것은 이게 피크아웃이냐 아니냐에 대한 논란인 거죠. 피크아웃일 것 같으면은 채권 시장이 맞은 거고요. 피크아웃이 아니고 이 상태가 좀 더 유지될 거라고 하면 그 다음에 뭐가 나오죠? 그 다음에는 이제 채권 시장이 상당히 무서운 상황이 오죠. 인플레이션이 진짜 세게 온다라는 생각을 투자자들이 하게 되는 거죠. 인플레이션이 세게 오게 되면 뭐가 따라온다? 네, 인플레이션 방어가 온다. 인플레이션 방어의 첫 단추는 네, 테이퍼링, 돈 풀던 거를 줄이는 그것이 온다라는 거죠. 지금 그 미국 연준은 매달 1,200억 달러씩, 네, 국채 800억, MBS 부동산 채권 400억 달러씩을 사주고 있는 게 이게 줄어들 거라는 거죠. 둘 중에 뭐가 먼저 줄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현재까지는 유력한 것은 부동산 시장이 워낙 고공행진을 하고 있으니까 MBS부터 줄 가능성이 있다라고 충분히 보여지는 상황이고요. 자, 어쨌든 이렇습니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데 지금 그 12일 날 미국 시장 오늘 저녁에는 존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 연설이 있습니다. 이분은 대체적으로 비둘기죠. 그러니까 비둘기니까 뭐 이 오늘 발언들은 큰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내일은 말씀드렸던 CPI 발표가 있고요. 그다음 애틀란타 연은 총재, 보스턴 연은 총재, 미니애폴리스 연은 총재의 발언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 연합의 재무장관 회의가 있는데 여기에 옐런 그 미국 재무장관도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실적 발표가 나오는데요. 13일엔 JP 모건 체이스, 골드만삭스, 펩시코의 실적이 발표가 됩니다. 14일 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하원 증언이 있습니다. 이번에 이번 주에 아니구나. 네, 두 번 맞네요. 하원과 상원이 있어요. 14일 하원, 15일 상원 두 번의 그 증언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 따라서 많이 움직일 수 있지만 그동안에 파월 의장의 태도를 보건대 크게 변동은 없을 것이다. 그리고 현재 상황에서 테이퍼링이 논의를 논의할 것이다 정도만 얘기를 하겠죠. 그런데 이게 이제 CPI하고 붙었을 때 어떤 화학작용을 일으키는지는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테이퍼링을 논의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도 CPI가 높게 나오면 테이퍼링이 다가왔구나라고 시장이 해석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장 해석은 지 마음대로지. 그러나 어쨌든 시장은 그것을 반영하죠. 해석에 따라서. 해석 부분이 상당히 큰 거예요. 이게 바로 투자에 있어서 운빨이 중요한 이유이기도 하죠. 왜냐하면 사람들 심리가 어떻게 모아질지는 그건 모르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야 그거 어떻게 다 맞히니? 그냥 장기적으로 보고 가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다 맞출 수는 없으니까. 어떻게 알아? 사람 마음을. 한길 사람 속을 어떻게 압니까? 네, 내 옆에 친구가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속속들이 다 알 수 있을까요? 네, 모르죠. 그러니까 사람 속 모르듯이 시장 속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학작용이 어떻게 일어날지도 확정된 것은 없다. 그러나 어쨌든 가능성 시나리오는 이렇게도 될 수 있고 저렇게 될 수 있다는 걸 열어놔야 되는데 CPI가 높게 나오는 상황에서 약간의 테이퍼링 얘기도 시장에선 테이퍼링 할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거죠. 이 CPI에 대한 감각을 가지고 파월 의장의 연설을 볼 테니까. 근데 파월 의장의 연설이 이틀에 걸쳐서 있으니까 어떤 식으로든지 시장이 반응하려면 보정할 수도 있다는 거. 그러니까 뭐 큰 영향은 미치지 못하지 않겠는가 보여주고요. 14일에 6월 PPI, 연준 베이지북, 웰스파고, 시티은행, BOA 등의 실적이 발표됩니다. 15일은 7월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수, 필라델피아 연은 제조업 지수, 주간 실업 보험 청구자 수, 그다음에 설비 가동률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고요. 그다음에 바이든 대통령과 메르켈 총리의 백악관 회담도 15일 목요일 날 있을 예정입니다. 16일에 6월 소매 판매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중요하겠죠. 소매 판매가 꺾였잖아요.
역시나 그 재난소득이 없어지는, 또 22개 주에서는 실업보험 금액도 좀 줄인다는 상황에서 소매 판매가 확실히 줄어들 거겠죠. 이게 줄어들면 또다시 무엇을 건드려요? 네, 인플레이션에 대한 전망치를 건드린다. 이런 정도는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삼성전자 얘기를 해야 되니까 미국 시장 얘기는 이런 정도로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얘기하죠. 삼성전자 주가가 이번에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많은 분들이 실적이 이렇게 좋은데 주가가 왜 이 모양이야? 그리고 주식 왜 주가가 떨어져? 그런데 일단 주가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는 보통 실적 발표가 나오기 전에 주가가 나쁘지 않다가 실적 발표했을 때 주가 떨어지는 건 굉장히 그 반복되는 패턴이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런 패턴이 있었다 하고 보시면 되겠고, 그건 큰 의미는 없다라고 보실 수 있겠는데, 역사적으로 말했죠. 이 반도체 사업과 이 전기전자 산업이 그 위치한 그게 어떤 흐름들을 보여주는지 보셔야 되는데, 이게 산업 사이클이 경기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다른 업종에 비해서 경기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아서, 그리고 과거에 아주 옛날에는, 요즘에는 그게 이제 좀 단축되고 있습니다만, 반도체는 주기적 사업이라고 했어요. 사이클링. 그래서 올림픽 주기가 똑같아. 즉 4년에 한 번씩 큰 장이 오고, 그 다음에 4년 동안 비리비리 했다가 또 4년 만에 큰 장이 오고, 이런 흐름들을 했다는 게 과거 이제 반도체 경기 흐름에 대한 그 시각들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삼성전자는 제가 얘기할 때는 핸드폰 산업 중요하다. 올해는 핸드폰 산업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핸드폰 산업도 굉장히 중요한 산업이긴 합니다만, 역시나 이익 규모에 있어서, 그리고 이익의 질에 있어서 반도체는 절대적이다라는 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그래서 과거에도 어떤 흐름들을 보여줬는지 그 흐름들을 한번 이해하는 거는 지금 상황에서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한번 차트를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 차트를 보시면 저 왼쪽 저 제일 밑에 아주 낮았던 데가 2009년도예요. 그리고 2010년도를 거쳐서 지금의 흐름들인데 어떤 특성이 보이시나요? 계단식 상승을 합니다. 자, 보시면 2012년도에 한번 쭉 오르죠. 쭉 오르고 나서 2012년도에 쭉 오르고 나서, 그리고 상당 부분 횡보하는데, 횡보가 그냥 횡보가 아니고 그냥 오르락내리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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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니다. 저게 몇 년치예요. 저게 몇 년치 오르락내리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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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그러다 갑자기 2016년부터 확 올라간, 저 때가 언제냐면 데이터 센터, 아마존 데이터 센터나 이런 데이터 센터들이 나왔을 때 쫙 말아 올립니다. 저 때 깜짝 놀란 거예요. 저 때 반도체 회사들도 이게 뭐지 하고 정말 깜짝 놀랐던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설비 증설을 엄청나게 합니다. 그런데 이때 실적이 언제 피크가 나오냐, 2018년에 실적 피크가 나와요. 근데 쫙 올랐을 때 고점이 언제냐면 2018년 초입니다, 여러분. 실적 고점은 2018년에 실적 고점이 나오는데, 주가 고점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2017년 말에 나온 거나 마찬가지예요. 2017년 말 2018년 초에 주가 고점이 나오죠. 그리고 실적 고점이 나왔던 2018년에는 오히려 주가가 횡보하고 떨어집니다. 주가가 떨어져요. 근데 보시면 그 전에도 그래서 한번 쫙 올리고 저거 횡보하는 게 저게 4년짜리 횡보예요, 무려. 4년짜리 그 앞단에 그 한 단계 올라갔을 때 저 횡보가 4년짜리 횡보였고, 그 다음에 한번 쫙 2018년 초까지 올려주고, 진짜 슈퍼사이클이 진짜 저때 한번 온 거죠. 슈퍼사이클이 오고 나서 또 쉽니다. 언제까지? 2019년까지 쉬죠. 그러다가 2019년부터 또다시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과거보다 패턴이 굉장히 짧아진 건데 2년 만에 패턴이 다시 상승 패턴이 와요. 왜? 시대가 바뀌면, 디지털 시대로 바뀌면서 데이터 센터의 증가량도 엄청나게 증가하면서 메모리 수요도 증가했다는 거죠. 그러다가 잠깐 코로나로 한 대 얻어맞고 그다음 쭉 지금에 왔는데, 지금 보시면 역대 오름폭 중에 이번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어요. 그래서 과거로 보면 또 횡보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횡보를 하기 시작하는 건데, 그런 결국 뭐냐면 그 다음 2022년의 실적이 어떤지를 지금 보면서 달리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걸 투자한 사람들은 어떠냐면, 한번 쭉 올라주면 그 다음에 횡보가 굉장히 길고, 저게 조정이 보통 조정이 아니에요. 보통 조정이 아니고, 저 2018년 고점에서부터 저점까지의 주가 흐름들이 거의 50% 가까운 하락을 보여줍니다. 고점에서 저점까지의 거리가. 그러니까 이거를 많이 투자자들이 당했잖아요. 이걸 많이 당했기 때문에 흔쾌하게 주가 고점이 나온 다음에 계속해서 그 주식을 사지 못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과거 항상 사이클을 그려왔기 때문에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조금 이해해 주실 필요가 있어요. 삼성전자는 그 실적 피크가 나오기 전에 주가 피크가 먼저 나오는 성향이 항상 있었다라는 점, 그리고 실적 피크가 나오고 상당히 횡보를 했다라는 점. 근데 과거에는 그 횡보 기간이 꽤 길었다는 거, 한 4년 정도로 횡보했다가 올랐다라는 점, 횡보했다가 오르고 횡보했다가 오르고. 근데 지금 와서 최근에는 그 횡보의 기간이 짧아져서 2년까지 단축되었다라는 점. 이번에 그리고 한번 올랐었는데 이번에 그 다음에 주가가 횡보를 시작했다라는 점. 그 다음번 실적 증가가 언제 나타날 거냐는 건데, 지금 2021년에 50조는 지금 실적에 일부 반영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건 2022년의 실적이 어떻게 될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4분기 실적이 유지가 된다면 사람들 생각이 바뀌면서 주가가 다시 한번 갈 수는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감안하셔야 돼요. 그냥 냉정하게 그동안의 역사적인 삼성전자 흐름을 보면 그런 흐름을 보였다라는 거고, 일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그럼 비싸냐? 비싸지 않습니다. 그거는 맞습니다. 왜냐하면 영업이익이 약 한 연간 추정으로 한 50조 내외가 지금 예상이 되잖아요. 근데 지금 시총은 474조예요. 그러니까 순익단으로 보면 여기서 한 20% 정도 빠진다고 보면 12배 정도의 PER까지 지금 PER이 쑥 내려가 있는 상황인데요. 추정으로 보면. 그러면은 비싸냐? 비싸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정말로 50조 원 영업이익과 한 40조대의 순이익 정도를 만들어주고 내년까지 이어진다고 한다면 이전의 PER 배수가 얼마였나요? 이번 실적 나오기 전에 PER 배수는 18, 19배, 20배 요 정도 수준이었어요. 그러니까 2022년까지 영업이익 50조 내외와 순이익단 40조 이상의 흐름들을 보여준다면, 또다시 주가는 얼마? 이론적으로 보면 600조까지도 열려있다. 즉 지금보다 주가는 약 20에서 23% 정도 사이에 상승 여력은 있다. 그러나 그것은 무엇가 담보되어야 된다? 2022년에 이익이 담보되어야 된다라는 산술적 계산을 과거의 흐름을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굉장히 안타까운 점은 뭐냐면, 진짜 안타깝죠. 이 부분은 뭐냐면 미국 같은 경우는 배수를 훨씬 높게 받거든. 근데 이게 왜 배수를 못 받냐? 그걸 말씀드리면, 앞서 보셨죠? 차트에서 보셨듯이 떨어질 때 많이 떨어져요. 고점 대비 저점이 10%가 아니야. 고점 대비 저점이 20%가 아니고 30%, 50% 이렇게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라는 거, 투자자들이. 그래서 이 부분들을 조금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과거보다 실적 증가폭이 짧아지고 있다라는 점은 강점이고요. 그리고 빅테크의 프리미엄을 못 받고 있다라는 점도 주가에 있어서는 강점 중에 하나다라고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생각보다 시간이 굉장히 많이 갔네요.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 지난 주말에 주가 빠져갖고 마음이 덜덜덜 했지만 미국은 별일 없다라는 걸 다시 한번 보여줬어요. 그리고 이제 금리 상황들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긴 하고요. 그렇다면 이제 주가가 이틀간 조정을 받아서 생각보다 빨리 조정이 끝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한국시장은 펼쳐지게 되겠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익단에서 확연한, 미국 시장입니다. 이익단에서 확연하게 증가한 흐름과 앞으로도 유지될 거라는 확신들을 보여주어야만 주가가 미국 시장에 한 단계 업그레이드, 특별히 빅테크 기업들이 더 그럴 것이고요. 근데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기술 기업들의 전년 대비 증가율은 30% 정도까지나 증가할 것이도록 보여준다. 근데 주가는 사실 많이 오르긴 했어요. 그래서 그 주가와 실적 증가폭을 비교해서 부담이 안 된다면 주가가 올라갈 것이고, 아니면은 부담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실적이 내년에도 좋을 거라면 어느 정도 유지를 하겠죠. 그 유지만 되어진다면 한국 시장은 떨어진 폭에 대해서 한번 되돌리는 흐름은 충분히 보여줄 수도 있다라고 판단됩니다. 오늘 오후에는 좀 즐거운 모습으로 여러분 뵀으면 좋겠습니다. 인사드립니다. 안녕.